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 김종철입니다. 아까 오전에 또 뵀었죠. 오전에 저 윤석열 대통령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중계해드렸고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뭐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뭐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예산에 관련된 그 내용들 저희가 또 평가도 해드렸는데 일단 뭐 평가 일단 놔두더라도 우리 지금 현 경제 상황 뭐 내수 소비 뭐 수출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뭐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또 보니까 2,300선이 또 무너졌던데, 자 오늘 저희 김종철의 진짜경제 플러스 인터뷰 시간 오늘 화요일 오후에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고 또 아주 뜨거운 인물이시죠. 정말로 아마 저희 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뵙고 싶어 했던 분이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모셨습니다. 박순혁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첫 출연, 예, 그렇습니다. 첫 출연이시죠. 네. 예,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사실- 저희가 고맙죠. 사실은 그 5월달에 한번 이제 네,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때 아마 그 제가 여러 5월달 가지 사표 쓰고 뭐 신상의 그런 네. 상황이어갖고 맞습니다. 그 현 정부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언론에 출연했다가는 이제 내 그 신변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네. 뭐 사실 뭐 그것보다도 그 무렵에는 이제 각종 방송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때 이제 잠시, 거리를 예. 잠수를 좀 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네.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제가 지금은 여기 한번 좀 출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타이밍이. 맞습니다. 예. 네. 원래 제가 이제 그 이직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찍은 사람이거든요. 윤 대통령 예. 일찍이십니까? 이직이죠. 이직이죠. 예. 그래서 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잘 되시기를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바라는 사람인데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너무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의 입장으로 이제 음. 좀 충원을 좀 음.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오늘 좀 출연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아이고, 별 말씀을. 예. 저희가 또 사전에 말씀도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저희가 한번 모시려고 제가 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책이 있습니다. 이미 아마 다 아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이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고 올 초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박순혁 작가께서 지으신, 제가 정말 올해 몇 개 그 경제 경영서 중에 몇 개 안 읽은 뭐 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근데 이거 많이 지금 한 8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거의 베스트셀러 경제 예. 경영서 거의 베스트셀러. 증권 쪽에서는 올해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최고 예. 8만 부 이상 예. 팔면. 근데 정말 적극 제가 한번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오늘 아마 이제 앞서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다만 향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특히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정말 다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인사이트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박 작가님이 지금 올해 한 해 이 시장을 주도하신 내용들이 예.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이게 이제 제가 2월 20일 날 책이 출간됐었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2월 20일 날그 출간된 무렵에 바로 책을 사서 이제 제가 시킨 대로 했으면은 이제 지금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고요. 지금 떨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도. 현 상황에서도 예. 그 당시 2월달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종목만 제대로 샀어도 그대로만 했어도 이제 네. 그렇고 뭐 7월 26일 날 이제 다들 고점을 치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한 반토막 이상 다들 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이상한 게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이 장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되게 저렴해서 사기 좋을 때 책이 잘 팔려야 되는데 7월 달에 그렇게 막 주가 올라갈 때 맞습니다. 그 7월 달에 많이 팔리더라고요. 이 책이요. 예. 이게 주가 오르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예. 이제 그때 또 작가님 포함해서 아마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 책 사서 보고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좀 높은 점에서 또 지금 들어가신 많이 분들. 좀
물리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제 책임은 아니고 네. 타이밍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타이밍 부분은 이제 잘 못 챙기신 여러분의 탓이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책에서 제가 8종목을 딱 찍어 갖고 사실 말씀드린 종목. 게 네. 예. 언제 들어가더라도 이 책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언제 들어가더라도 이제 3년 이상 끌고 가면은 손해 보기 어렵다. 네. 이제라는 말씀을 이제 요 책에도 제가 적어 놓은 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라는 게 이제 뭐 원래 매일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떨어져야 이 책을 이제 뒤늦게 내가 보고 아, 이 참 좀 내용이 좀 맞는 것 같다. 나도 이제 이 종목들 주식을 좀 사고 싶은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게 이 가격은 도저히 사기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좀 사볼 만한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좋은 기회를 사실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이제 뒤늦게 읽으셨다가 저기 가격 부담 때문에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저도 이제 지난주에 5천만 원 이제 와이프 론을 땡겨갖고 와이프한테 좀 돈 좀 융통해줘. 네 돈 내한테 좀 주라 좀 주식 사게. 아 그러면 최근에 또 지금 좀 조정받는 국면에서 또 5천만 원치 또 추가 투자를 또 하신 겁니까? 지난주 아마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요? 예. 아, 저희 그 사모님 돈을 또 끌어다가 예. 와이프 돈인데 나 좀 주라.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사야 된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내가 이 가격에 안 사면 내가 위신이 뭐가 되냐. 남편 좀 체면 좀 세워달라고 제가 막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와이프도 이제 제 계좌를 매일 보니까 자주 보니까 원래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한참 많이 올라갈 때는 뭐 3억 4억 정도까지 이제 이익금이 나 있다가 지금은 이제 뭐 6천 7천 뭐 이렇게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수익금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도 아씨 4억이 좀 팔지 사과한테 괜히 쓸데없이 25년 12월 31일까지 안 판다고 약속이나 채갖고 그 안 팔아가지고 그 3억 4억 하던 게 지금 이제 내려간 거니까 뭐 그만큼 손해 본 그런 느낌이잖아요. 느낌적으로. 예. 그래서 기분도 나쁜데 거기다가 더 사자고 하니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부부 싸움을 좀 이제 한 끝에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조금 삐져가지고 안 주면 내가 삐지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5천 어렵게 받아가고 샀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참 그러면 이 책 저희 독자분 여기 댓글에서도 이 책 읽으신 분이 독자분이 계시네요. 아니 그래서 정말 최고의 책이라고 올리신 분도 많고 또 의외로 이찍이시라니까 굉장히 놀라시고 사실 우리 박 작가님이 이찍이시지만 과거에 또 저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또 되게 또 열성적 지지자라고 또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여하튼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이 책에서 작가님께서 8개 종목에 대해 스스로 2025년 12월 30일까지 자기는 당신은 갖고 간다. 또 대국민 선언을 하시고 또 추가로 또 더 매수해서 또 들어오시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그 독자들 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는 뭐 기본적으로 다 갖고 가시는 것 같고 올라야지 신뢰가 다 유지가 되겠죠. 계속 이래갖고 뭐 3년 지나가지고 떨어지면은 이제 아마 제가 한국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거까지도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3년까지 글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오마이 TV 첫 출연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오늘 준비 또 많이 해오셨어요. 오늘 저희와 나눌 말씀 많이 준비해 오시면서 물론 이 이제 기본적인 2차 전지 산업과 섹터 그리고 뭐 투자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오마이 TV가 좀 여러 가지 그런 투자에 대한 뭐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 방법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들도 서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님께서 난 왜 금감원과 싸우는가? 왜 무엇이 진짜 여의도 카르텔인가?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생각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뭐 일부 또 다른 그 채널에서 말씀도 주셨긴 했습니다만 또 오마이 TV 저희 독자들 또 시청자 여러분 또
또 많이 궁금해하시고 예. 자료 한번 보시면서 좀 예. 설명도 해주시고 하시죠. 저희 PPT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총 챕터는 3개를 갖고 왔는데 네네. 첫 번째 챕터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그 이유를 네. 험지 때문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 갖고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면 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집권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네. 참패한 이후에 김경훈 그 당대표가 이제 네. 그 단톡방에다가 이거 사실은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예, 네, 강서구가 워낙 험지였기 때문에 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미친 겁니다, 이건 진짜. 집권 여당이 지금 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혁신위원도 띄우고 뭐 했습니다만. 예. 하여튼.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면. 네, 다음에 예.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기사에 나오는 이제 그 선거 데이터인데 네. 보시듯이 이제 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를 한 2.1%밖에 못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0.9%, 0.몇 %밖에 차이가 안 난 선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평균에 비해서 한 3% 정도 민주당이 유리한 정도였다라고 그렇죠. 보면 그게 되는 맞네요. 이제 그 정도죠. 근데 그걸 험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어. 다음 한번 또 보시면 여기 이제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갖고 제가 총선 자료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아니 저기 금융 쪽에 그 분석을 진짜 많이 하셨던 분이라 정치 쪽에 총선 데이터도 예. 세세하게 잘 하셔. 제가 원래 정치가 이제 주 분야고요. 네. 정치가 주 분야고요. 경제가 곁다리고요. 예, 2000년에는 이제 최근에 한 사실 좀 부업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원래는 그렇군요. 제가 정치 전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16년에 제20대 강서구 총선 결과를 보면 네. 이때 당시에 이제 강서구가 그 지역구가 3개예요. 갑을병이 있는데 갑은 이제 금태섭 후보가 당선됐고 이제 네. 격차는 5.1%. 강서을에는 김성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네네. 7.4% 이겼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이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강서병에 이제 한정혜 후보가 이제 11.3% 이긴 이제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세 개를 이제 평균 내서 보면은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선의 차이 나는 부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정도. 네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근데 이게 이때가 어떤 선거였냐면 2016년 총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그 시발점이 된 선거였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군요. 시기적으로. 네, 예.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모든 선거에서 계속해서 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지리멸렬해지면서 네. 이제 각종 선거에서 계속 대패를 이제 네, 거듭해오던 그런 시기였고요. 네네. 근데 이제 드디어 전기가 한번 생긴 게 2016년 저때 총선이었거든요. 저때 보시면은 이제 이 300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네. 새누리당이 122석 해서 이제 딱 한 석 차이로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당으로 올라선 이제 그 선거고요. 이때 네. 당시에 이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이 또 이제 돌풍을 일으키던 이제 그런 시기였고 맞습니다. 서울 한번 보시면 원래 서울, 경기, 인천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 판세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전체적인 총선 판을 보면 경상권이 이제 호남권에 비해 갖고 영남이 이제 호남에 비해서 이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네, 대략 한 20석, 25석 이상 많기 때문에 네. 그 25석 이상 많은 그 부분을 이제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이제 더 차지하는 보통 그런 형태로 네네.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서울은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좀 유리한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서울만 보면 요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제 친박 진박 타령하다가 민주당의 제일 땅 뺏긴 그 김무성 대표 그때 옥새 들고 저기 부산 옥새 들고 나르죠. 네, 그거죠. 예, 공천 파동 공정파동 때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되게 이제 그 뭐랄까 민주당이 계속 삽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이때 새누리당이 이제 좀 많이 오만해졌었던. 그래서 이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기 사람 심으려고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당의 분열이 막 일어났고 지리멸렬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석밖에 민주당이 못 이겼던 이제 그런 선거였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이때 당시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때 이제 체제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열성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 민주당 색깔하고는 좀 다른 사람인데 네. 라고 이제 불만이 많았겠지만 사실 선거에서는 중도를 공략하는 게 이제 네.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총선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때 서울의 49석 중에서 네. 민주당이 35석을 먹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박빙 선거에서도 서울은 민주당이 71%를 먹는 네. 이런 구도거든요. 원래 네. 그 이때 당시에 새누리가 11석밖에 못 먹었는데 그 11석 중에 한 석이 강서을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저거를 험지라고 얘기를 하니 미친 거죠. 2016년 찍때 예. 11석 중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20%밖에 안 되는 이제 그 득표를 한 20%밖에 의석수를 못 갖고 간 이제 선거에서 네. 그 20% 중에 하나가 강서에서 나온 건데 지금 그 누구야 그 김기현 당 대표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싫다고 강서구청장이 험지였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이거 윤석열 정부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영남권이 이때 당시에 국힘 지역구 122석 중에서 영남권이 48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40% 거의 정도, 40% 39% 정도 네.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때 당시에 보면 이제 서울 지역에 사실은 이 저 빨간색 부분이 이제 새누리당 지역인데 네. 이 새누리당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강북도 있고 네, 아까 네, 이제 네. 강서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저때 당시에 이제 강남을을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이제 당선되는 이제 되게 네. 쾌거를 이뤘었던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송파을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있었고 네. 강남에 이제 새누리당 아성도 이제 어느 정도 민주당 쪽으로 좀 이제 끌고 오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강북 쪽에서 강북이나 이제 뭐 강서을 양천을 이런 지역에서도 이제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 어느 네. 정도 좀 이제 인사가 당선되는 이제 네.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선거였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2020년 제21대 이제 강서구 총선 결과를 보시면 4년 전이죠. 네. 그러니까 4년이 지난 다음에 이때는 강서갑에서 이제 강선우 의원이 17.5% 차이로 이겼고 네. 강서을의 진성준 의원이 13.9%로 이겼고 네, 강서병의 한정혜 의원이 23.3%로 네. 이제 민주당이 압승한 선거인데 이 표차가 18.2%입니다. 네. 요번에 그 저기 강서구청장 예, 선거 거의 차이가 비슷합니다. 3인가 뭐 3가 예,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 얘기가 그 18.2% 정도 차이 날 거다는 얘기가 이준석이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이준석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이대로 네. 가면은 이제 네. 20년 총선 같은 결과가 지리멸렬한 이제 결과가 나타날 거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경고를 한 건데 네. 지금 그거를 징계를 하고 막 이런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은 뭐 최근에 뭐 제명 예, 얘기하고 있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제가 이제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 이준석 전 대표.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제 당을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는 충신이고 네. 안철수 같은 자는 그 간신이에요. 진짜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사실 쳐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당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자꾸 개혁하고 변신할 수 있게 자꾸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충신이고 네.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더 윤석열 정부도 더 잘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역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음. 좀 문제가 많은 상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시면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이때가 민주당하고 국힘이 180대 103석 차이 나는 형태였어요. 이때 결과가. 네.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지금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게 난다고 하는 거는 이대로 총선에 가게 되면 이대로 이제 그 내년 총선을 간다면 민주당이 180석, 음. 국민의힘이 103석밖에 안 된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지금 과반 국회에서 최소 과반은 집권 여당이 가져야 네. 그 다음에 각종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집권 2년차 이제 3년차 들어가는 시점에 지금 저런 식으로 103석 이렇게 집권 여당이 의석을 가지게 되면 식물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지금 분석은 우리 예. 작가님의 어떤 예. 인사이트.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제가 원래 정치 분석하는 거 전문이라니까요. 지금 이 페이스로 가면 예. 민주당은 180석까지 얻을 수 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잘 됐다 되게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게 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180석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갖고 가게 되면 민주당 자체가 좀 지리멸렬해집니다. 또, 예, 네. 정치란 거는 항상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긴장해서 더 잘하게 되고 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저렇게 멸망의 길로 가면 음.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자기네 입속을 차리고 이런 형태가 돼서 이제 이제 민주당이 좀 뭐랄까 나빠지는 당 자체가 나빠지는 이제 그런 서로 나빠지는 경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좋아할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예. 네. 예, 다음 보시면 네. 이때 보시면 당연히 이때는 이제 민주당이 다 먹은 거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구 중에서 83.7%를 이제 민주당이 다 갖고 간 거고요. 통합당 이때 당시는 또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또 바꿨더라고요. 아, 이름이 워낙 자주 바뀌어갖고 네. 이때는 8석밖에 못 먹었습니다. 음. 예. 근데 보시면은 저기 보시듯이 강남에 집중돼 있어요. 강남,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렇게 강남이 집중돼 있으면서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네. 강남을에서 되게 이제 의정 활동을 잘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도 신망이 높았던 네. 그 의원이 지역구를 뺏겼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정권 때 했었죠. 예, 예, 이번에 예, 또 예. 지금 뭐 현 정부랑 싸우고 있는 부분이 예.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이제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워낙 이름 자주 바꿔가지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저런 식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네. 그러면은 원래 그 아성 보수의 아성이라는 쪽에서는 또 뭉치게 되기 또 때문에 반발 예. 했던 예. 강대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강남에서는 이제 네. 의석수가 늘어난 형태가 된 거고요. 똑같은 이제 형태로 보면 전통적인 이제 보수 지역 경상 영남권이 그렇습니다. 이때 미래통합당이 의석수가 더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잠깐만 좀 치워주시면 네네 예, 예. 보시면 네. 국힘 지역구가 84석으로 84석 중에서 영남권이 56석. 음. 지금 67%가 영남권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미래통합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국민힘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텃밭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나 갖다 놔도 당선이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라고 다르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부산이나 뭐 부울경이나 이제 TK 같은 경우에 있는 이제 의원들이 실제로 수도권에서 이제 당선되고 치고받고 했던 의원들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네. 지적 수준이라든지 정치적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떨어지는 이제 의원들인데 그 의원들이 지금 67%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수도권 자체는 지금 뭐 의원이라고 할 사람이 사실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남 지역당 형태로 지금 돼버린 거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인유한 그 혁신위원장이 저기 영남에 있는 사람들 중진도 올라와서 서울에서 서울에. 예 해라 하는데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영남에 뭐 저기 뭐 TK 쪽에 스타 의원들 뭐 서울로 올라와서 스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김기현이 당 대표인데 그게 무슨 스타입니까? 나는 김기현이라는 사람 국회의원인 거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김기현 그 당 대표가 올해 초에 이제 그 당 대표 선거할 때 네. 그때 지지율이 5등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처음에 그때 당시 1등했던 사람이 이제 저기 나경원이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인가? 저기 누구야? 저기 그 이준석하고 같이 많이 다니는 유승민 유승민 의원이었고 맞습니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무도 몰랐어요.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사실- 의원을 사실 지금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사실을. 맞습니다. 몰랐죠. 지금도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네. 사실. 당 대표 정도였는데도 아직도 인지도가 안 예. 떨어졌죠. 아니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누굽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7, 8안은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그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워갖고 선거를 해서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살리려면 진짜. 다음 그 강서구청장 뭐 또 말씀이 있었던데. 네, 다음 거 자 보시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 신호인 게 첫 번째가 강서구는 험지가 절대 아니다는 거. 서울 11석 22.4% 먹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강서구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지금 영남권 의석 비율이 너무 높아서 민심과 괴대되는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부산이나 대구 가서 얘기를 하면 이재명은 천하의 나쁜 놈이고 공산주의자고 빨갱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네. 제대로 전 국민들의 이제 어떤 여론이 지금 형성돼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극우 성향을 띠는 형태로 예. 국민들의 여론하고 이제 괴리된 상태로 막 폭주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윤석은 지금 모천에서 지금 안달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대 39%에서 67%까지 지금 늘어난 아주 기형적인 겁니다. 저거는 저렇게 갖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로 강서구 잠깐만요. 세 번째 예. 거 예. 앞선 거 앞선 거. 예. 앞선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강서구 17.2% 차이 난 거는 21대 18.2%와 유사한 차이다. 이거는 거의 국힘이 103석 먹는 페이스라서 저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페이스로 가면 예. 내년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이게 3년을 앞으로 남은 3년을 국정을 어떻게 저렇게 운용할 겁니까? 국회가 다 민주당이 장악돼 있는데요. 이거는 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진짜 재앙적인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실 정신 많이 차려야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 다음 예. 그럼에도 험지론이 나오는 이유는 고집과 아집 때문이다. 지가 나가기 싫어서 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요새도 계속 좋은 말, 훌륭한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용산의 강서 없이 독자적으로 공천하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안 모셔오고 니네들끼리 PK, TK 니네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다 말아쳐먹고 있는데 네. 당이 제대로 되겠냐. 지도부 너부터 사퇴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홍준표 의원이 하고 있고요. 그 말은 100번, 1000번 타당한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다음요? 예. 그 자꾸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선거 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변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그 저기 장관들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또 민생을 또 유독 또 챙기신다고 예. 하고 하더라고요. 변해야 될 거는 대통령 당신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변해야 됩니다. 대통령 본인이 안 바뀌는데 밑에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직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보려고 제가 당신 찍은 거 아니에요. 똑바로 좀 하십시오.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표 받아 가셨으면. 다음 거요? 다음 네. 네. 다음 넘기시죠. 챕터 2 해서 이제 제가 대통령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네. 위대한 소통과 레이건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음. 이제 그 얘기고요. 넘기시면 위대한 선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능력.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투자 바이브 K베트 레볼루션에도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리더로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해안, 뚝심, 소통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정치 지도자는 3번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통. 예. 네. 예. 대통령 정치라는 게 국민하고 소통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정책 만든 걸로 평가받는 일이니까 네. 무엇보다도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은 안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말씀드리고요. 보시죠. 보시면 다음. 예, 네. 이게 이제 그 베리 골드워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저분은 누구냐면 64년에 이제 공화당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네. 린돈 존슨 민주당 대통령하고 이제 대선에서 붙어서 졌던 이제 공화당에 패배를 안겼던 이제 그 후보고요. 네.
반대로 이제 노널드 레이건은 이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제 대통령 두 번 연임한 연임했죠. 예, 이제 미국인들은 아주 사랑하는 대통령이고요. 네. 이 지금 그 트럼프가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제 저기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이 네. 이제 렛츠 마가라는 얘기를 80년도에 이제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크게 성공했고, 그걸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이니까 다시 이제 리바이벌해서 쓰는 이제 네. 그런 거고요. 근데 두 사람이 사실은 정책이나 이런 방향은 일치했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은 소통 방식이 있어서 이제 베리 골드워터는 이제 소통 방식이 서툴러서 극우 꼴통으로 찍혔었고 반면에 이제 레이건은 똑같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성공해서 위대한 소통가라고 미국에서 불리면서 지금도 미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위대한 소통가의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레이건의 길로 가야지. 지금 보면은 베리 골드워터의 길로 자꾸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시죠. 네. 위대한 소통가라고 이제 미국에서 불리는 노널드 레이건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낙관적 신념과 기질, 유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들한테 이제 희망찬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뭐 징징 짜는 사람들보다는 네. 이제 뭐 밝은 얘기 해준 사람이 그럼요. 더 믿음이 가고 따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낙관적인 비전 같은 부분을 많이 제시를 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많이 좀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항상 유머를 잃지 않았던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치라는 문제, 정책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렵고 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설명해 갖고는 국민들이 알아듣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아주 쉬운 워딩으로 네. 국민들이 바로 들어서 바로 그런 뜻이구나 하고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워딩이라든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능했다는 거고요. 네. 그 국민들하고 이제 그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레이건 같은 경우에 네.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이제 라디오 국정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TV 기자회견, 그다음에 국민과의 대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국민과의 대화 같은 거 많이 그렇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항상 그런 거를 할 때 청중을 휘어잡는 위트와 재치 있는 언변을 사용해서 이제 어려운 정책 얘기를 하는데도 따분하지 않게 네, 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상대당 민주당과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항상 나의 정치에서의 소통이라는 건 라고 하는 건 항상 나의 상대방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윤핵관하고 모여갖고 저녁 먹고 하는 그게 무슨 소통이겠습니까? 자기의 그 아바타나 똑같은 김기현 불러갖고 소통하는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그런 거는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대명 이 당대표, 네.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자기하고 좀 거리가 있는 이준석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진짜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노널드 레이건이 그 집권한 당시에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만 공화당이고 상하 양원이 다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1대1로 대화하면서 설득한 첫 대통령이 레이건입니다. 네. 그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막 당선돼서 처음에 네. 한 얘기는 이제 그 야당 의원들하고 소주도 같이 먹겠다. 네, 그랬었죠. 예, 소주 먹었습니까? 왜 안 먹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시급한데.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워낙 이 레이건이 이제 민주당 인사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 네. 그 사람들한테 잘 다가가니까 심지어는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딱 태어났을 때 공화당 집안, 민주당 집안 이렇거든요. 네, 그렇죠. 아버지가 공화당이면 나도 공화당 이렇게 해서 맞아요. 평생 가는데 그 민주당 그 이제 당원들 중에서도 진짜 레이건은 정말 내가 마음에 든다 해서 이제 민주당 당원이지만
대통령 투표할 때는 레이건을 찍는 레이건 데모크래츠라는 이제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원 민주당원 중에서도 예. 네. 워낙 이제 그 레이건의 그 인품에 반해갖고 그래야지 사실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요 이제 그 유머 관련해서 위대한 소통을 가능케 한 레이건 유머 관련해서 이게 이제 되게 좀 멋진 일화가 있는데 네. 1981년 3월 30일에 취임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이때 이제 레이건이 맞아요. 이제 피습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아니, 저희는 뭐 뉴스로만 옛날에 초등학교 제가 나이 먹은 예, 예. 81년이면은 보자. 중학교 때인가? 우리 작가님 중학교 때입니까? 아, 초등학생 때. 제 71년생이거든요. 네. 초등학생 때인 것 같은데. 예, 초등학교 예, 예. 때. 갑자기 그 저기 뉴스에 그 미국 대통령 총 맞아 가지고 어. 사경을 헤맨다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었죠, 저때. 근데 이제 저때 그 총 쏜 사람이 이제 뭐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쏜 게 아니고 내가 총을 쏴 갖고 레이건 대통령을 이제 그 저기 뭐야 이게 저격을 하면 조디 포스터가 나를 만나 줄 거다. 조디 포스터는 그 배우죠. 예, 여자 배우. 여자 배우, 유명한 여자 배우죠. 영화 배우. 예, 영화 저때 배우. 당시 아마 택시 드라이버에서 되게 성공해 갖고 네. 예, 인기가 많았던 이제 그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대통령을 암살하면 조디 포스터가 나를 만나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총을 쐈다는 겁니다. 진짜 정신병자. 예. 네. 그래서 총 6발을 쐈는데 5발은 빗나가고 마지막 6발이 이제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방탄차의 차량에 맞아서 튕겨갖고 폐에 꽂혔다는 겁니다. 그 방탄차 튕긴 그 총알이 예. 예, 폐에 맞았는데 그게 이제 폐하고 심장 그 근처에 들어가 있어갖고 네.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인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총알을 꺼내야 되는 이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의사들한테 여러분들이 모두 공화당원이어야 할 텐데요. 라고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유머를 놔요. 주치들한테 그 의사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있던 의사가 그 의사 중에 한 명이 대통령님 오늘은 저희 모두 공화당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되게 좀 감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술해서 튜브를 해서 딱 꺼내고 기침하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딱 말한 첫 마디가 그 총 쏜 그 친구는 뭐가 불만이었답니까? 라고 이제 유머로 이렇게 또 그렇게 물어보고 예.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예. 총에 맞고도 죽지 않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야라고 네. 이제 아내 낸시 레이건 여사한테 얘기했다는 거고요. 여보 총알 피하는 걸 깜빡했어. 이렇게 저 상황에서도 계속 유머를 잃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총알을 맞아서 이제 거의 생명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의사들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예. 부담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저 수술이 되게 어려운데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손을 떨면서 수술을 하면 더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신들이 모두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유머를 풀어주니까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절제절명의 상황에서도 자기가 여유를 잃지 않고 그런 유머로서 그 상황을 타개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비슷한 사례가 1984년 재선에 나섰을 때가 이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73세였습니다. 네. 나이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53세 윌트 먼데일이 나이를 계속 갖고 넘어졌거든요. 나이 너무 많다 대통령이. 그때 레이건이 어떻게 얘기했냐? 나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젊고 경험이 없다는 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머러스하게 상대를 받아치는 이게 사실은 좀 멋진 정치인의 모습인 거잖아요. 정말 내공이 있는 예. 그래서 네, 이제 한 거죠. 결국은 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아래 보시듯이 저기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하고 예. 서비상이었죠. 저게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제 그 핵 미사일 이제 감축 예. 협상에 사인하는 모습이고요. 예. 저 아래쪽이 결국은 그게 이제 파급돼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저게 네. 아마 1989년 89년, 예, 네, 11월이었습니다. 예. 11월 네. 예.
저런 이제 역사적인 이제 큰 역할을 사실 한 게 레이건이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인 거고.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정심교의 내 몸 읽기라고 이제 머니투데이 이제 의학 전문 기자분이 쓰신 건데 네. 말년에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셨어요. 아, 네. 레이건 예. 대통령 예. 알츠하이머병에 예. 걸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총알 맞은 게 사실은 이제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웃어 넘겼지만 유머로 넘겼지만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신체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아.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알츠하이머까지 이제 가게 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상황이 됐을 때도 국민하고의 이제 이 소통에 되게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이제 하셨던 분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고 네. 알츠하이머병 걸리면 그게 이제 치매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를 뭐랄까 알아보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고 하니까 않죠. 네. 숨기기도 쉬운데 사실은 대통령의 그렇죠. 위시나 명예 같은 거 생각하면 근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하는 네. 거를 공개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얘기하- 했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제 인생의 항운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언제나 빛나는 여정을 맞이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제 그 편지의 편지를 크기. 국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고. 보내면서 네. 이제 국민들한테 또 이제 사랑을 받게 된 그런 거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이제 관심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이제 불러일으켜서 알츠하이머 병에 이제 아직도 완벽하게 뭐 여전히 불치병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학적인 많이 이제 진척이 일어나게끔 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한 거고요. 그렇군요. 예. 네. 이게 97년도 일화가 이제 그 대통령이 막 길어가니까 네. 미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대통령이니까 미국 네. 국민들이 레이건 대통령이만 손을 막 흔들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부인 낸시한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왜 손을 흔드냐.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그때는 잊어버리고. 예. 네. 결국 이제 2004년에 이제 10년 동안 투병 해오다가 이제 돌아가셨던 거고. 근데 이제 네. 끝까지 진짜 국민들한테는 좋은 모습을 많이 남기고 이제 가신. 그렇습니다. 예. 그 레이건 대통령의 그렇던 소통 방식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여러 가지 당신이 리더십을 발휘한 이런 부분들은 그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고 그 평가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긴 했습니다. 예, 예. 물론 뭐 그 레이건오믹스 그다음에 대처주의 그 당시 1980년대 전후반에 따른 어떤 그 미 공화당의 어떤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또 논쟁과 예. 그런 부분은 논외하더라도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통령 리더십, 소통, 국민과 소통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평가받는 부분이 있죠. 미국 예, 정치 예, 역사에서도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리더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쭉 찍어왔던 골수 민주당 이제 네. 지지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은 찍진 않겠죠. 하지만 결국 이제 뭐 총선도 마찬가지고 대선도 마찬가지고 중도층을 누가 공략하느냐에 그렇죠. 달린 거니까. 네. 그러려면은 자꾸 지금처럼 보수 꼴통 우파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대통령께서 중도 쪽으로 자꾸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네.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다음 아까 네, 그렇지 않은 게 네. 지금 문제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레이건처럼 되지 못하고 베리 골드워터처럼 될 거다는 거죠. 메리 골드워터처럼. 예. 그렇게 되시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표 찍어 드렸는데. 예, 다음 한번 보시면. 다음 화면 보시면 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문제가 결국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난리 아. 바이든이냐 난리맨이냐. 정말 참 예. 예, 예. 이건 아마 진짜 계속 예, 해야 예, 되는 예. 내용이죠. 네. MBC에서 저것도 찍어갖고 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렇죠. 저거 갖고 바이든이 아니다 난리든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난리 나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찍은 입장에서 네. MBC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바이든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바이든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에 가서 이제 외교를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
굳이 그거를 까발렸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국익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사실 있는데 그런 금도를 지켜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네. MBC는 그 금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MBC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에 대통령의 이 대응이에요. 그거를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갔고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하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손 치더라도 네. 저런 식으로 전용기 타지 마라. 저런 식으로 이 뭐랄까 옹졸한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거 보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비속어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했다. 이제 얘기했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도어 스태핑이잖아요. 도어 스태핑 했었죠. 예. 이 이후에 도어 스태핑이 결국 사라진 거죠. 맞습니다. 네, 사라졌죠. 예. 거의 유일한 뭐 소통이라고 하면서 이제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요. 우선은 이전한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도어 스태핑을 얘기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사실 저도 이쪽의 입장에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을 온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청와대가 너무 사실은 폐쇄적인 구조여갖고 네.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뭐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하다가 네. 임기 말기가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하고 접점이 멀어지면서 민심하고 동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사실은 그 청와대 이 구조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용산으로 오신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용산에 와서 도어 스태핑 안 하고 그냥 용산 자기 방에 처박혀 있으면 용산에 온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출신 박지호 이제 비서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치사 법만 외치다가는 법으로 망한다. 이게 자꾸 법을 자꾸 내세우시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님은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십니다. 네. 검찰총장의 사고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대통령의 사고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네. 법을 내세우는 거는 그건 검찰총장일 때나 맞는 얘기지 지금은 분명히 정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법하고 정치가 있으면 보통 우리 이제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제 조금 시민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법이 정치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려고 하면 그러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네. 국민에서부터 나오는 게 그게 최상단의 가치에 위치하면 네. 당연히 그러니까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판단의 주체가 네. 국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법 위에 있어야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 집권 여당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든 유죄로 엮어갖고 이제 그 법관이 땅땅땅하게 해서 그거 가지고 선거에 이기려는 이상한 생각을 차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그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뭐 위법을 했는지 뭐 위법을 안 했는지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나중에 법관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뭐 수사야 이제 검찰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대통령은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예.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도어 스태핑이 지금 사라졌다는. 그렇죠. 예. 도어 스태핑이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해 5월 11일 시작해서 11월 21일 날 종료돼 6개월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자들도 최근에 좀 만나는데 기자분들이 마음이 다 돌아서는 게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네. 도어 스태핑 하면 당연히 당신 듣기 싫은 얘기 하겠죠. 당신이 대답하기 싫어하는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겠죠. 그게 기자들 직업이니까요. 네. 그 중에 당연히 당신은 싫어하는 정파에 소속돼 있는 그런 기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기자들도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자들한테 성질내고 화내고 거기서 성질나고 화난다고 도어 스태핑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누구랑 도대체 소통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걸 볼까요? 예.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조선일보조차도 네.
대통령님께서 조선일보는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조선일보도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예. 네. 조선일보에서도 지금 느끼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네. 이게 총선 참패가 명확관야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보수 정당이 이렇게 와야 되면서 우리도 사실 조선일보 자체도 위험해지겠다는 회사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설로 계속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그런 사설들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저게 한겨레에서 나온 사설이 아니잖아요. 네. 조선일보 나온 사설이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은 중대 국정기업 다 물 건너간다. 국회에서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해야 네. 그래야지 대통령이 이제 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국정 스타일이 바뀌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국정 스타일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인사와 정책에서 본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방식과 태도, 그다음에 소통과 설득,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적을 품어야 되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국정 책임자로서 배척하기보다는 사람을 모아가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조선일보에서 코치해 주잖아요. 네. 코치를 좀 따르십시오, 제발. 다음 거 보시죠. 예, 다음 보시면 예.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 때문에 사실 지난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 뭐랄까 제 나이 또래는 저는 이제 사실은 좀 캐스팅 보트 같은 왔다 갔다 이제 투표를 사실 많이 한 편이고요. 네. 근데 대개의 경우에 제 주위에서 보면 국민의힘 찍은 애들은 30년 계속 국민의힘 찍고 민주당 찍은 애들은 30년 내내 민주당 찍어요. 네. 잘 안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세대 쪽에서는 이제 강세 세대가 있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60대, 70대에서만 강세고 네. 30대, 40대, 50대는 다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네. 결국 이 판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유리한 선거 판세고요. 네. 다만 지난 선거에서 그나마 이제 이 윤석열 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부분은 20대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않은 여기가 누구를 찍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때 20대 남성들이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을 많이 찍어갖고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 크게 역할을 한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 말 잘 안 듣는다고 지금 쫓아내고 지금 저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안철수의 의원의 저 얘기는 정말 문제가 많은 얘기예요. 지금 오만방자하다. 오늘 제명 요청하겠다. 어린 나이에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얻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서 당 쇄신을 위해 시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는 진짜 저 사람은 해당 행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국민의힘에서 진짜 해당 행위로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도 아마 안철수 의원 또 회견을 또 했습니다. 예, 오전에. 예, 오늘 예. 저기 이준석. 예,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준석 전 당대표가 2대 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네. 20대 이제 그 남성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20대 남성 국민의힘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까불지 말고 너 국민의힘에서 다 나가라. 너네들 필요 없어. 너네들 표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준석 그 당대표 할 때 그 투표했던 20대 남성들이 저 안철수가 저런 식으로 오만방자라든지 뭐 이런 어린 나이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되는 정당이구나. 망조로 가는 겁니다 지금. 네. 예. 다음. 예.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이재명 영수 회담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야당 대표하고 당선된 게 5월이니까 지금 거의 한 1년 6개월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18개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뭐 영수회담 자꾸 얘기하는데 영수라는 건 옛날에 이제 그 대통령이 당의 총수일 때나 이제 만든 그렇죠. 얘기고 네. 네. 이 지금은 맞지 않다. 그냥 이제 김기현 당대표하고 만나라 이런 건데 아니 그 아바타를 만나 갖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김기현 같은 아바타를. 누구나 다 바지 사장인 줄 알잖아요.
아니 아무런 결정권 없는 사람하고 만나갖고 무슨 얘기합니까? 시간 낭비지 그거는. 맞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건 진짜. 네. 김기현을 당 대표를 그래도 이제 자기가 꽂아갖고 당선시킨 거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좀 예우를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대통령 이제 김기현 당 대표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명이서 네. 모여갖고 네. 얘는 이제 김기현 대표는 원래 좀 거기서 비서 역할을 하고 네. 주로 얘기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 대표하고 주로 얘기하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다들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최근에 그래서 3자 회담 네. 예. 또 제안을 또 했었죠. 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다음 장 보시면, 보시죠. 네. 이게 지금 안 받는 게 요게 이게 지금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검찰총장 때 자꾸 이제 이 버릇이 남으셔갖고 대통령이 분명히 자기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 검찰총장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는데 네. 검찰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그 범죄자하고는 밥 안 먹는다. 네. 지금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아니 그 범죄자를 왜 내가 만나냐 하는 음. 생각을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근데 그거는 지금 이게 피의자 이재명하고 만나라는 게 아니고 이재명 뒤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했던 1614만 명의 국민들하고 만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 1614만 표 지난 선거에서 1614만 표 받았거든요. 네. 1614만 표를 받은 그 투표를 해준 지지를 해준 그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1614만 명한테는 범죄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 뭐랄까 이제 그 저기 실체적 진실이 있고 그 실체적 진실은 법관이나 검찰이나 이런 법조인들이 명확하게 100%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유죄라고 하면 그걸로 유죄 끝. 나머지 이제 이 국민들이 그 사람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난 인정 못해 하고 하면 그거는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미개한 국민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그런 지금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논리 구조는 민주주의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네. 원래 옛날에 민주주의 그가 시작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유무죄를 그 아고라에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투표에서 결정한 겁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고소한 사람이 이 사람 나는 이런 이유로 해서 고소했다. 고소 당한 사람이 나는 이런 이유에 해서 무죄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아고라에 모여 있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거고 민심이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 법률가들이 유죄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법률가들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우리 위에 있는 법을 판단할 수 있는 특권 계층이 하나 있다는 그런 특권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선진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는 배심원이라는 제도를 둬서 네. 국민들이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도 국민들의 선거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일 잘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국민 참여 재판. 그걸 도입한 게 굉장히 인식에 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처음 그 얘기 했을 때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맞아요. 다들 이제 정치, 국회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지 사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사실 안 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그동안 민주주의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맞아요. 그런 형태로 갔다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뒤에 얘기할 특권 카르텔하고 사실 직접 연결되는 문제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권 카르텔이 지금 검찰들, 법관들 이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정관 애호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 판사 쓰면은 구속될 거 구속 안 당하고 이런 형태의 지금 기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정치가 법 위에 있다는 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그런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다음 한번 넘기시면 다음이요. 거기 있을 거예요. 예. 예, 거기 있을 텐데. 맞아요. 예. 대통령님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십시오. 수사는 검사들한테 맡겨두시고요. 법무부 장관한테 맡겨두시고 판결은 판사한테 맡겨두시고 대통령님은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항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연히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3심 끝에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무죄라고 생각하고 정치 행위를 하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범죄자니까 나는 안 만나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유죄인 거를 밝혀내서 이거 갖고 총선에서 이겨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절대 총선에서 못 이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지금 이찍으로서 지금 축축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서 충고하는 겁니다, 제가. 일찍이면 내가 얘기를 못 하죠. 참. 다음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다음 화면 그거 하면 아까 그거 하면 예. 네. 여기에 이제 헤일러의 스마트한 세상사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정치적 민주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의 중요성에서 이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네. 권력자나 혹은 독재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정치적인 반대편이나 반대자들을 유죄로 몰아서 권력을 독점하고 일반 시민들은 공포에 떠는 악순환이 생길 거다. 지금 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집권 여당과 현 정부의 스탠스가 바로 딱 제 얘기입니다. 지금 딱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 예.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떠는 예, 공포주의와 불안감에 예. 떠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금감만 까고 하면 안 무섭냐, 3% 까고 하면 안 무섭냐. 네. 무서워요, 나도. 무섭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공포에 떠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게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돼서 그 권위주의를 청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게 무섭지 않은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무서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대로 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만큼 이런 역사의 진보가 퇴보되는 거니까 네. 그나마 겁이 좀 없는 나라도 나서서 저 새끼들하고 한판 대판 싸워야 되겠다. 쫄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뭐 제 생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막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가까이 되는데 잘 저희 독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걸 또 올려주시고 막 예. 그 뭐 이사님 뭐 충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 뭐 박 작가님 미련을 버리시란 말도 있고 뭐 국회로 보내라는 말씀도 올리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이직이란 거에 대해 충격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뭐 2차 전지 말씀 좀 주세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때 좀 말씀 주시고요. 2차 전지 오늘 저녁에 선대 TV 가서 얘기할 거니까 그거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떼주시고 예. 자 세 번째 얘기 또 빨리 정리 한번 예, 하시고 예, 이거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시간 너무 많이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빨리 정리해서 예, 해주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이게 그 핵심 주제입니다. 네. 대통령님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복현을 읍참마속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복현 씨는 이제 현 금감원장입니다. 금융감독 예. 원장입니다. 예, 예, 예. 검사 출신이죠. 네.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그 고사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갈량이 되게 아끼던 이제 그 마속이라는 이제 장수가 있었는데 장수죠. 예. 그 진을 칠 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치지 말고 평지에서 치라. 그랬는데 산에 올라가서 쳤다가 사마이한테 이제 화공을 받아갖고 식량을 다 털린. 그러면서 이제 그 총나라의 이제 위나라 정벌이 이제 무산되게 만든. 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되게 아끼는 이제 이 그 저거였음에도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령을 어긴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눈물을 이제 흘리면서 목을 쳤다는. 그래서 이제 읍참마속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이복현은 지금 그 윤석열 사단이 아끼는 그 사단에서 아끼는 막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에 있는 인물이 잘못했을 때 목을 쳐야 그래야지 조직이 기강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말씀해 주실 거죠? 예, 네, 보시죠. 다음 거 다음 보시죠. 네. 그거 하기 전에 잠깐 그 김행 따위가 물러나는 게 이게 읍청마속이 아닙니다. 이게 김행 전 예, 여가부 장관 후보자. 예. 전 후보자죠. 감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애초부터. 네.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물러날 때 어떻게 워딩을 했냐면 윤 대통령께 죄송이라고 워딩이 나왔거든요. 워딩 관리를 집권 여당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국민과 국회에 죄송하다라고 나왔어야 됩니다. 워딩이. 그렇죠. 예, 예. 그걸 먹은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윤 대통령께 죄송한 건 따로 전화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런 언론에서는 당연히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네.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 청문회 과정에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국회의 권위를 내가 훼손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사퇴를 해야 당신이 사퇴한 거에 대한 정치적인 이 뭐랄까 이 저기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지. 대통령께 잘못하고 타도 이렇게 사퇴를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예, 그 국정 지지도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국정 지지도 때문에 지금 사실 사퇴한 건데 저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국정 지지도가 더 떨어지게 만든다고요. 실제로 좀 떨어지긴 했죠. 예, 네. 예. 다음 화면. 예, 다음 보시면. 네. 이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가 외교 안보와 경제 사회 분야 등 현재 국정 기조는 다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직이기 때문에 100%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예. 국정 기조가 옳은 방향이라는데도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게 크게 보면은 5가지잖아요. 네. 지금 외교 안보 쪽에서는 이제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전략에 동참하겠다는 거고 경제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성장의 두 축으로 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에서 면에서는 이권 카르텔을 청산하겠다. 네. 네 번째로 언론 쪽에서는 가짜 뉴스를 척결하겠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념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제 내세우는 이제 이런 형태잖아요. 네. 이 말에 저는 100%다 동감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말따 행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예. 저 말을 지키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복현 사례입니다. 이복현 원장. 예, 원장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복현은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다음 보실까요? 예. 네. 이복현은 이런 이제 대통령의 이 국정 철학, 국정 아젠다에 쪼를 전혀 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 그 금양 그 유광지 회장님께서 이제 이 회장이 저기 광지영이 항상 이제 임원회의 할 때 쪼를 맞춰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일본식으로 일본만 예, 그죠? 예, 예. 쪼를 맞춰야 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밑에 부하 이사들이나 이런 이제 그 간부급들이 그 리더가 제시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 아까 말씀드린 국정의 5대 아젠다에 정확하게 역행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외교 안보를 보면 미국의 중국 고립화 동참 여기에 역행하는 친중적인 행보를 지금 띠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친중 반미 3% TV가 이제 보면은 친중 반미 대표적인 그런 채널인데 네. 거기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배터리 막 띄워주고 하는 애들하고 막 올려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한국 2차 전지 계속해서 고평가됐다 이런 이상한 소리는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두 축으로 성장하겠다는 이제 그 정책인데 4월달에 2차 전지가 고평가돼 있다라고 이복현 원장이 지입으로 직접 얘기했고요. 8월달에 2차 전지는 테마주다. 뭐 단속이 그런 됐죠. 있었죠. 단속연도. 예. 미친 새끼입니다, 저 새끼는. 도른 새끼입니다, 진짜로. 아니 역대 어떤 금감원장이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 고평가, 저평가를 논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저 인간은 진짜. 네. 그다음에 사회적 잠깐만 넘어가지 마시고 세 번째로 사회적인 면에서는 이권 카르텔의 청산을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 특권 카르텔이 가장 이권 카르텔에서 국민들한테 이게 심각하고 피부로 와닿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감원은 여의도 특권 카르텔의 주구 노력에 충실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언론이 지금 가짜 뉴스 척결하자고 하는데 지금 중국 배터리 찬양하는 가짜 리포트 뉴스 같은 것들을 오히려 금감원에서 권장하고 올바른 뉴스 얘기하는 박순혁 작가 같은 사람은 탄압하고 이제
예, 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념으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이게 자유민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의 자유거든요. 언론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이제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경제 방송 이런 거 이제 매일경제 TV라든지 한국경제 TV라든지 이런 거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던 게 계속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압박 넣어갖고 취소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언론 탄압이잖아요. 아니 자신 있으면 나랑 나와서 맞짱 토론 한번 해보자고. 아니 방송 출연을 막는 게 금감원이 방송 출연을 막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건 뭐 정확한 겁니까? 정확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제가 100% 자신합니다. 네. 예, 예. 금감원이 특정 인물의 어떤 방송 출연을 맡고 있다는 건 참 그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니까요. 네. 미친 겁니다 지금. 아니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 이런 거에서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뭐 패널이나 이런 거를 갈아치우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네. 한낱 금감원 따위가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하고 뭐 행사 있는데 금감원에서 연락 와가지고 저 행사 참석 취소시켜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다음 거 보실까요? 이거 지금 친윤납 그 3%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이제 그런데 쟤네들하고 올린다고요 지금 이복현이. 글쎄 뭐 3프로 TV가 민주당 성향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많은 뭐 분들이 경제 그렇게 채널, 경제 채널인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막 그런 것만 다 네. 하고 저렇게 해갖고 되겠냐고요 지금. 아침에 3%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네. 밤에는 만나갖고 저렇게 같이 이제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기 그 이복현 원장이 지금 저기 뭐야 그 선거 나오신다던데 민주당으로 나오시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다음 보시면 네. 예. 국가 미래산업 2차 전지 산업의 발목을 지금 금감원에서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순방 가시기 전에 네. 직접 지시하신 게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두 축이니까 네.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국내 전문가들을 모셔서 회의를 한번 하자 용산에서 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서 산업자원부 쪽에서 저를 전문가로 초빙을 했어요. 네. 그때 4월 달이었죠. 4월 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2차 전지 전문가로 이제 네. K 배터리 레볼루션 저자의 자격으로 제가 참석을 해서 제가 또 마침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쪽 담당 애널리스트 한 이제 그 업력이 있어서 그때 초창기에 우리 이사님에 대해 좀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마타도가 돌긴 합니다만 그쪽 반도체 쪽 그쪽에 되게 유명한 되게 오래된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 오래 하진 않고요. 짧게 했고요. 짧게? 예, 제 사수가 되게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그래서 에이스로 되게 잘하시는 분, 대한투신탁에서 이렇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반도체 쪽은 장비 쪽이 제 담당이었고, 장비 쪽. 예, 네. 제 사수가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거 담당하셨던 분인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뭐 상무도 하시고, 예. 뭐 그러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도 있고 네. 아시더라고 산자부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장비하고 비교해서 네. 2차 전지 장비 산업 소부장하고 해서 이제 같이 좀 협력 발전하는 이런 거에 관한 오픈 스피치를 좀 행사장에서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서 쓸 스피치 자료도 다 만들어 갖고 이제 그 산업자원부 쪽에 보냈고 산업자원부에서 다 오케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박철환 교수라고 있어요.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할 때 네. 이제 전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제 박철환 서정대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투서를 넣어갖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참석시키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대통령실에 보고해서 제 참석을 무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원래 그 우리 작가께서 산자부 초청으로 해가지고 이미 대통령 그 주제 결정이 돼 있었는데 회의에, 주제까지 키노트로 발표까지 다 다 정해졌었는데 정해 있었는데 예.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여의도의 그 이제 기관들이 네. 2차 전지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고 네. 만약에 제가 대통령 앞에 가서 발언을 하게 되면 제가 하는 얘기에 더 무게가 실려서 2차 전지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공매도 쳐놓은 그 포지션이 크게 손해 볼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금감원에서 중간에 어깃장을 나갔고 이게 엎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작가님 거기 행사에 초청이 못 됐죠. 무산됐죠. 무산됐죠. 예. 예, 무산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이제 미국 방문 다녀왔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금감원에서 열심히 감사를 해서 이제 그 제가 그 IR 맡았던 금양이 사기 회사든지 금양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예, 나왔죠. 내용들 그다음에 네. 이제 제가 사기꾼이든지 네. 밝혀내야 되는데 검사를 해보니 다 거짓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양권이 이제 6월달에 다 이제 클리어가 됐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다급해진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거의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의 발전을 금감원에서 때려 막은 이복현이가 그 사안을 못하게 막은 네. 그 역할을 지금 사실 한 거잖아요. 네. 아주 불충한 짓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나한테 사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양한테 사과해야 되겠죠. 근데 역으로 이거 말고 파다 보면 이제 검사들이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늘 그러듯이 저 새끼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내가 열심히 파다 보면 뭔가 하나는 나올 거야. 별건으로 또. 별건으로 예. 별건으로 막 파들어가서 이제 그 찌라시 돌려갖고 네. 이제 막 그게 이제 최근에 뭐 8월달 9월달에 8월달에 있었던 이제 그런 네. 일련의 사건이고요. 그렇죠. 결국은 저는 부르지도 못했어요. 내가 저기 금감원 가고 검사 받으러 가니까 그 검사에게 무서워서 도망갔더만. 참 진짜. 아이고 정말 나라 꼬라지가 있다고로 돌아와서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이거 공직 기강을 진짜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들을 시민분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금감원장 이복현은 문책 안 하고 넘어가면 대통령이 지금 이 정책하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 나는 나랑 술 먹는 술 친구들만 챙겨주는 사람이지 친한 후배들만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지 공정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 국민들 앞에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다음 거 한번 보시면 다음 거 그 내용들이 좀 보시죠.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예.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여의도 카르텔인 거잖아요.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뭔가 이상하다. 뭔가 쟤들이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제 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특권을 깨줘야 그게 특권을 깨는 특권 카르텔을 깨는 그런 정책이고 그래야 네. 그 정책이 당연히 이제 이 힘을 받고 추진력을 얻는 거지. 지금 이제 특권 카르텔 깬 게 그 저기 입시비리. 네. 예, 입시비리도 사실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뭐 저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교사들이 그 입시 학원에 돈 받고 문제를 넘기고 했다고 하니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1,470만 명 투자자가 연결돼 있는 네. 고3 학부모 해봐 2-30만 명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실제로 뭐 저기 정시 준비해서 수능 네. 준비하는 그 인원들은 그 2-30만 명 중에서도 소수일 거란 말입니다. 킬러 문항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란 말입니다. 뭐, 근데 그런 특권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네. 1,470만 명이 연결돼 있는 특권을 고치려고 해야 그래야지 이제 그 지금 대통령이 신경 쓰고 있는 그런 특권을 고치는 거에 있어서도 당연히 탄력을 받는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특권만 고치고 내하고 좀 뭐랄까 내가 이제 지지해주는 특권 안 고치고 네. 이런 게 사실 특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다음 좀 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조국 사태 당시 때 이제 그 중앙지검 출신 선배가 있어요. 네. 예, 그 이제 선배가 이제 나와서 이제 변호사 네. 이제 하시는 형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하던데 그 선배께서 하시는 그 형이 하는 얘기가
그 앞차도 신호 위반했는데 걔는 두고 왜 유독 나만 잡냐라고 억울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이제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를 다 잡아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이제 그 부패 척결 뭐 이런 이제 그 드라이브의 문제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다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네. 그죠? 모든 범죄에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작위여야지, 임의적이어야지. 네. 내가 미운 범죄자는 처벌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쁜 불법을 저지른 애는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눈에 드러나니까 지금 저기도 이제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법조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인가? 왜 법조 카르텔은 입 한 번 뻗긋하지 않는가? 사실은 카르텔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카르텔이 법조 카르텔이라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런 방법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고 이게 이 정책 이 힘이 안 실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기 다음 또 한번. 다음 예, 보실까요? 예, 네, 다음 다음 보시죠. 와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저쪽 편 카르텔은 척결하고 내 쪽 편 카르텔은 봐주는 거 아니냐는 국민 의심부터 부식시켜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조국 얘기할 때 조국 장관 얘기할 때 저기 댓글이 저렇게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반듯하다고 해서 범죄는 아닙니다. 표창장은 봉사활동 등은 제가 직업이 학원 강사이고 일반고나 외고 학생들 모두 25년째 수업 중이어서 관련 내용을 모두 압니다. 검찰이 하는 짓들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제주도라서 집회에 못 나가서 가슴 먹먹했던 기억이 가득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네. 엄연히 유죄를 받은 거긴 하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형태의 이제 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조국 장관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되게 일반적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저분이 하시는 맞아요. 말씀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다고 하면 그거 한 건으로 끝낼 게 아니고 관련된 이제 그 뭐 스카이 들어간 그때 당시에 그 이제 그런 전형 그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 들어간 네. 이제 그 학생들을 그때 당시에 다 전수 조사를 하든지 그럼요. 네. 해야 그게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게 거지. 최소한 공정과 상식, 형평성에 맞는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가정 딱 하나만 갖고 그렇게 하니 누가 그 법 집행을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다음 보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때 당시에 2012년 기사입니다. 여권 뉴스 김현정 뉴스쇼에 보면 네. 입학 사정관제가 엄마 사정관제로 전락됐다. 저 입학 사정관제를 들여온 사람이 이제 MB고요. 네. 이명박 정부고 네, 네. 대통령이고 저거는 진짜 그때 당시에는 입학 사정관제라는 거는 이제 외부 스펙을 막 갖다 쓸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네.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얘기가 지금 저 장은숙이라는 분이 이제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님인데 네. 하시는 말씀이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이었다. 고액 컨설팅 1대1 대피는 몇백만 원 되고 입학 사정관제는 엄마 사정관제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고 부잣집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분은 부자니까 네. 뭐 도덕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되게 이제 부자 아닌 척하고 이제 서민 편에 서서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고는 사실은 자기도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들이 저때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녀를 대학 보내는데 자기도 동참했기 때문에 네. 저는 도덕적으로는 안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때 당시에 저게 강남 지역에서는 다 일종의 뭐 상식 같은 거였는데 네. 그 중에 딱 하나를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를 끄집어내 갖고 음. 이게 이제 지금 뭐 3년 4년씩 감옥에 넣고 그러니까. 한 가정을 풍지박산 내고 이거는 검찰권을 과하게 행사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보실까요? 예, 다음 보시죠. 네, 네. 좀만 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인데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죠. 예, 예, 네, 넘어가시죠. 다음 중요한 거 얘기 넘어가- 아니니까 예,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 말을 안 들어서 네, 교육부 간부를 자르고 나니 음.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부터 해서 바짝 군기가 들어갔고 네. 제대로 대통령이 원래 얘기했던 킬러 문항 다 배제하고 하는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진짜 여의도 특공 카르텔에 관심 있으시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이복현 금감원장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애들이 바들짝 놀라갖고 대통령 뜻을 따를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 다음 걸까요? 예. 네.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다음 포탈에 중국 축구 그 이제 그 응원이 93.2%가 나왔다. 그걸 좀 많이 많으시죠. 예. 김기현 대표가 이거 국기문란 행위다. 그랬었죠. 진짜 집권 여당 당 대표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따구로 하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 다음 저거 투표하는 거 91%면 어떻고 99%면 어때? 어차피 축구는 우리가 이기는데. 아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그러고 보면. 네. 다음은 어차피 전 국민이 보는 포탈 중에서 이제 그 보면은 3.3%밖에 차지 안 합니다. 3.3% 거기 진짜 극소수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든 지지고 뽑고 윤석열 대통령 험담하고 뭐 백날 얘기를 하든 그게 대세에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3.3% 되는 그 소수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서 조직했다는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기현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거를 조직에 왜 갖고 저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는 문제입니다. 사실 가짜 뉴스나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근데 저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밑에 미국 정부가 중국 양극재 공장을 최종 승인했다. 저런 가짜 뉴스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저게 한번 뉴스 돌았죠. 예, 네. 저게 6월달에 돌았던 뉴스고 네. 고션 하이테크라는 애가 중국 양극재 공장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네. 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고션 하이테크라는 회사는 양극재 회사가 아니고 배터리 회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거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고 그렇게 해서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그게 자금 조달이나 이런 문제, 대외 신인도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생겨서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이 발전하는데 되게 큰 위해가 되는 국이 걸려 있는 가짜 뉴스니까 네. 진짜 가짜 뉴스에 집권 여당에 관심이 있으면 저런 걸 갖고 김기현 당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요. 다음 92%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다음 거 보실까요? 예.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금 이제 내세우고 계신데 네. 자유민주주의에서 1번은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네. 사상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미국 좋아하시잖아요.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언론과 그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어떤 법률로도 그 규제할 수 없다는 게 예, 그게 미국 헌법 제1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방송에서 나갔고 막 얘기하는 게 이게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말에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증권회사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박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박해가 들어오고 있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 네. 이게 무슨 누가 우리가 진짜 자유주의 자유국가구나 자유국가가 됐구나 자유가 이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니까 자유가 철철 흘러 넘치는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냐고요. 네. 국민들이 말하는데 억압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위협을 느끼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위협을 느끼시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목소리 높여갖고 이복현 이 개새끼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음 거 다음에 볼까요? 이제 법치주의를 지금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다음 화면 넘기지 마시고요. 예. 예. 법치주의를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법치주의는 권력기관이 법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을 지키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국민들 법 지키라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100원짜리 훔친 애들 10년형 때리고 이게 법치주의가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당연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 얘기해서 나는 그런 형태로 법치주의 얘기한 줄 알고 찍어줬더만 네. 지금 보니까 배고파갖고 100원짜리 빵 훔친 사람 10년형 때리는 그런 법치주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 네. 이거는 진짜 집권 여당에서 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의적인 지금 법 집행이 너무 많아요. 특히 금감원이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제 뭐 저승사자인데 그렇습니다. 금감원의 지금 자의적인 법 집행이 도가 지금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의도 금융기관들이 금감원에 대한 이 원한, 불만, 원성 같은 것들이 지금 다들 어마어마해요. 다들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얘기는 기자님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겁까요? 예. 네. 다음 넘기시면 뭐 이거는 다 했던 거라서요. 네. 예, 다음 거. 예, 다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고요. 예, 뭐 이것도 네, 다 마찬가지고. 이것도 넘어가시고 예. 다 이것도 다음 예, 거. 이것도 네, 이것도 다음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거 마지막으로. 네. 아까 전 앞장으로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금감원에서 이제 감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증인 자격, 뭐 참고인 자격 뭐 이런 느낌이니까요. 네, 네. 증인은 진술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사평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으면서 네. 형사소송법의 그 절차를 아주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안 지키는 거잖아요. 문답, 방법, 장소, 시간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부를 때도 불러서 언제 어디로 출두해 주시죠 하고 출두 요구서 제출하고 그 출두 요구서 맞춰 갖고 서로 상호 협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조사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쥐 맘대로 최준봉 검사에게는 자는 쥐 맘대로 일로 와라 절로 가라 와서 대면 조사 받아라 서면으로 답변해라 이렇게 쥐 맘대로 바꾸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그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수사 놓고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났었는데 예, 예. 지금 우리 박 작가님도 예, 예. 지금 금감원 그 진술 과정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예, 지키는 예, 예. 거죠. 예, 예. 이거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절차적 정의가 있어야 그게 법치주의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절차적 정의 딱 무시하고 내가 범죄자로 찍어놓은 너 새끼 음. 감옥에 꼭 쳐넣는 게 정의야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법치주의를 위배한 인치고 그런 거라고요. 네. 그다음에 금감원이 지금 자꾸 우리가 뭐 이렇게 유포하고 한 거 아니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러면은 금감원발 그 많은 기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27일 제가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다 해갖고 갔는데 검사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조사를 안 받았고 네. 검사한테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네. 전화를 안 받아요 이 개새끼가 전화를. 욕을 하지 마시고. 전화를 나중에 통화 됐습니까? 근데 안 됐습니다. 통화 안 됐나요? 어디로 전화했냐면 네. 그 이제 시위를 하러 오면은 시위를 이제 관리 감독하고 하는 이제 그 영등포 경찰서 이제 네. 분 있을 거잖아요. 그 영등포 경찰서 분한테 전화를 해서 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사정이 뭐 직접 조사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집에 가시고 나중에 질문서 보내드린다는 얘기를 내가 왜 영등포 경찰서 이 그 직원한테 내가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네요. 아니 이거 직원 징계 안 합니까? 이복경 원장님 직원 징계하십시오. 네. 금감원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최준봉 검사역 때문에. 금감원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 최준봉 검사역은 잘라야 될 겁니다.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검사역이라는 사람이. 다음 화면 다음 보실까요? 보시면. 네. 지금 뭐 이런저런 그 작가님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죠. 예. 네, 부정거래 의혹 조사. 이게 지금 그날 7월 27일 날 그 검사 받으러 갔다가 네. 안 받고 돌아온 날에 음. SBS 비즈라는 데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부정거래 의혹 조사 했다고 저기 저 TV 저 유선 방송에 나왔어요. 저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게 도대체 저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정정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SBS한테 SBS 비즈한테 왜 안 하냐고요. 일단 금감원 쪽에서는 박순혁 작가 조사를 할 방침인 내용만 릴리즈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들 따로 업데이트를 안 한 상태에서 기자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조사한 걸로만 거의 그냥 사실화시켜서 그냥 보도해 버린 거고 박장님한테 확인만 했어도 이렇게 기사는 안 나왔겠죠.
확인도 안 그러니까요. 했겠죠. 예, 네, 그러니까요. 확인도 안 확인도 안 했고. 황당하죠. 황당하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 조사 주요 내용 중에 저기 보면 부정거래라고 나오잖아요. 네, 네. 부정거래는 애초에 건도 없었어요. 겸직 그 여부, 위법, 네, 예, 맞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만 주로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음, 저거 자체도 부정거래 하니까 마치 부정거래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상의 언론 플레이로 예, 낙인 찍히고, 낙인 찍기 예. 효과를 느끼는 그러니까 거죠. 저런 형태의 유죄 추정 원칙이 이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번지면 그러면 누가 힘을 얻냐? 검사가 힘을 얻습니다. 네. 금감원이 힘을 얻습니다. 시민들이 권리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 찍어갖고 너 범죄자 신문에 실어서 다들 범죄자라고 돌 던지고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검사인 경우가 많고 네. 미국은 재판하는 재판 드라마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법정 드라마가 많다는 거 네네네.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검찰공화국 자꾸 얘기하는 거고 사법특권 얘기하고 바로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셔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다음 거, 네, 거의 다. 뭐. 예,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네, 1993년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에서 소통이란 쪼를 맞추지 않는 자를 뒷다리 잡는 자를 속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쪼를 안 맞추고 뒷다리를 잡고 있는 자니까 쳐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때 보면은 이제 이거 이건 회장이 한 얘기가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라. 개인차 다 있다. 개인의 개성 다 달라. 강제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야. 뛸 사람 뛰고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걷기 싫으면 널어라. 안 돼 쫓는다. 하지만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마라. 지금 금감원,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이런 조직이 윤석열 정부의 지금 뒷다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대한민국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금융당국을 제대로 조지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이측 입장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진짜 중심으로 바라는 입장에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작가님이 정말로 윤석열 정부, 물론 어떤 정부든 잘 됐으면 좋겠죠. 그 예, 국민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그 반도체 시장 전부 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도 좀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전지 산업 특히 이게 이제 차기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 갖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하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어떤 금융기관과 그다음에 심지어 뭐 정책 당국의 어떤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작가님 포함해서 그리고 그 2차 전지 산업에 연결돼 있는 많은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 기술자부터 거기 일하는 직원들, 뭐 투자자들까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천대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예,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를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적극 지원해주는 이제 말은 네.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니까 우리 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은 한국의 배터리를 망하게 하고 네. 중국 배터리를 이제 성장시키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약간 말다 행다의 그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 전형적인 겁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네. 한국 배터리가 한국산 배터리도 아니고 네. 한국 그 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저기 뭐죠 그 난징 네. 난징의 LG 엔솔 LG 엔솔. 예, 난징에서 만든 배터리 네. 중국 배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 배터리한테 보조금 안 준단 말입니다. 그게 2016년부터 그랬습니다. 사드 사태 터지고 난 다음부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CATL이 만든 LFP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 자국에서 만들고 있는 물론 LG 엔솔이지만 자국에서 만들고 있는 그 배터리에서 한국산이란 이유 하나로 예. 보조금을 끊었는데 예. 예. 우리나라는 반대로 예. CATL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 예.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하고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전기차 지급된. 예. 그거 이제 그걸 현대차가 지금 갖고 와서 이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현대차 이렇게 되냐. 지금 정의선이 정신 차리라 좀 제발. 네. 정의선이 올해 그 저기 정위친이라고 CATL 회장 올해 4월달 네. 작년 12월달에 만났어요. 음. 독대해 갖고 무슨 얘기했냐면 CATL하고 현대하고 손잡고 그 CATL 배터리를 앞으로 우리 현대가 많이 써드리겠다. 우리 미국 진출할 때도 CATL하고 손잡고 같이 진출해 보자. 그렇게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지금 그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는 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환경부 쪽에 그 한 시민분이 이제 그 민원을 넣었다는 거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우리는 중국 배터리 우리 배터리는 중국에서 보조금 못 받는데 중국 배터리 한국에서 받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네. 이거 시정해 달라라고 환경부에도 민원을 넣었더만 네. 환경부 직원이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이 보조금 지급하고 하는 거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하는 거지. 환경을 뭐 이제 이 지구 환경 이제 보호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탄소 저감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거든 일본 거든 중국 거든 한국 거든 가리지 않고 국적 가리지 않고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무성의한 대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미국도 IRA에서 중국산 배터리한테는 보조금 안 주고 미국 내에서 만든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지금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조금 정책을 바꾸고 있고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네. 유독 중국 배터리한테 우리의 경쟁자인 중국 배터리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저는 각종 탄압과 박해를 받고 방송 출연하는 것도 금지되고 이러고 있으니 근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는지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네. 알면서 가만히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러니까 자꾸 말다 행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독자분들이 막 그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뭐 박순혁 작가님 막 응원 메시지 꽤 많습니다. 막 잘한다, 유익하다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또 주식시장이 이제 막을 내렸는데 예. 또 오늘 또 굉장히 큰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볼까요? 예. 네, 오늘 또 1.41 코스피 1.41% 32.56 포인트가 떨어졌고 예. 에코프로 BM 뭐 2차 전지주가 크게 많이 하락을 한 그런 장세를 그러니까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여의도 그다음에 그 여기 기자들 네. 그다음에 현대차 CATL의 LFP 배터리 받아 쓰는 현대차 네. 이런 쪽이 다 이제 이 카르텔을 형성해 갖고 한국의 2차전지 사업을 폄훼하고 한국 2차전지 주식을 떨어뜨리는데 네. 지금 이익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한국의 2차전지 주식 산업에 좋은 뉴스는 보도를 안 하고 나쁜 뉴스만 키워서 보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좋은 뉴스인데 나쁘게 바꿔갖고 이제 보도를 하고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이른바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척결해야 된다고 이제 목소리 높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잖아요. 네. 그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오늘 나온 게 이제 테슬라 오늘 이제 주가 빠진 게 뭐냐 하면은 이제 테슬라가 네. 어제 한 5% 빠졌어요. 미국장에서 5%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이제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한국의 2000년 산업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고. 호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지금 장사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 파나소닉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걸 몰라야죠 우리는. 근데 반대로 근데 또- 그거를 반대로 얘기한다고요. 네. 이 한국의 언론들 3프로 TV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기레기들이 그거를 꽈 갖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이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거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그런 거니까 네. 그에 따라서 당연히 한국의 2차 전지도 안 팔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악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네. 테슬라가 안 팔리는 거예요. 네. 테슬라가 안 팔리는 거고 테슬라가 안 팔리니까 테슬라에 납품하는 파나소닉이 납품을 못 하는 거고 물량을 줄이는 거고 그럼 테슬라하고 파나소닉만의 문제지. 우리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제 우리하고 어떻게 테슬라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에 이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거를 많이 쓰고요. 이제 네. 미국에서 파는 테슬라는 네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그 CATL 거를 CATL 쓰고 거 쓰죠. 예. 네. 유럽에 판매되는 테슬라에 이제 LG 엔솔에 들어가죠. 들어가거든요. 네. 비중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LG 엔솔께 대략 한 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이제 CATL이나 이제 파나소닉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GM이라든지 네. 포드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메이커들은 80~90%가 다 뭐 GM은 100% 다 한국 거고요. 네. 포드도 거의 그렇고 폭스바겐도 거의 90% 이상 한국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폭스바겐 이제 포드, GM이 전기차를 많이 팔고 테슬라가 전기차를 적게 팔아서 이제 마켓 시어가 테슬라가 마켓 시어가 줄어들고 GM, 포드, 폭스바겐의 마켓 시어가 올라가면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되게 호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호재가 돼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단체로 약을 빨아먹고 약을 빨아먹고는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악지로 둔갑해서 이렇게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예, 참, 이게 언론이 지금 국민들을 속이는 거를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하는 이게 제가 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고 가장 먼저 혁파해야 될 이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방금 이 말씀을 주시니까 막 댓글에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또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예, 뭐 제대로 얘기하시네요 그런 얘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또 어떤 분은 뭐 에코프로비엠이 32% 마이너스예요,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는데 뭐 아까 32% 마이너스 된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원래 공부라는 거는 네, 주식 공부라는 거는 내 주식이 많이 빠져갖고 손해가 많이 나 있을 때 이럴 때 공부가 잘 됩니다. 이럴 때 공부가 잘 된다. 예. 그러니까 공부하십시오. 이제 뭐 K-배터리 레볼루션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 이제 2차 이제 투자 바이블 네. 그 책을 사서 책도 보셔도 있죠. 되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유료 강좌를 오픈했거든요. 아, 네, 예. 네. 그런 거를 이제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이럴 때 돈 좀 들여갖고 공부를 해놓은 이 공부가 여러분하고 같이 평생 동반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나 이런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제 노후를 바꿀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항상 이제 위기 뒤에 기회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히려 보면은 내가 이제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나쁘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오마이 TV에 첫 출연하셨는데 정말 원래 저희가 저희 찐경제 인터뷰가 보통 1시간짜리 코너인데 오늘 엄청나게 지금 시간을 많이 내주시고 독자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지금 많이 보시고 댓글도 들고 하셨는데 압색 당할 수도 있네 뭐 이런 얘기 맞추셨는데요. 글쎄요, 뭐 우리 박수영 작가 말로 압색하는 건 더 웃기겠죠. 야, 제가 압색 안 당하려고 지금 저기 그 어디 취직 안 하고 지금 백수로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저희 앞으로 뭐 저기 다른 데는 뭐 금감원에서 저희는 뭐 그런 압력 없으니까요. 많이 나오셔서 자주 또 보셔서 그런 투자의 방향 그리고 정도 이런 얘기들 좀 자주 그리고 또 가짜 뉴스 걸르는 법과 같이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나와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